이거 나가면 저 징계 먹을 것 같은데. 너는 뭐 하는 새끼냐? 상대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상대가 곤란할 걸 아는데도, 그리고 가령 제가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는 오늘은 이승훈 기자의 하루입니다. 방송 기자는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사는지 지금 만나러 가시죠. MBN에서 경제부 취재하고 있는 이승훈 기자라고 합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평상시 같은 경우는 아침 8시에 업무를 시작해서 아침 일일 보고 그날 하루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침 발제가 끝나면은 그 후에 이제 그 오전 동안에는 이제 개별 취재를 진행하다가 뭐 출입처와의 오찬을 가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 그 오후 데스크 회의가 있을 때 추가로 이제 발제 오전에 취재한 거를 추가해서 발제를 다시 올린다든지, 그러고 그날 기사가 꽂히는 경우에는 이제 오전 동안에 취재한 걸 바탕으로 이제 제작을 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방송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영상 취재 기자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배추가 지금 요새 비싸다라는 내용으로 취재를 한다면은 뭐 오전 동안에 뭐 대형마트라든지 아니면 배추밭을 섭외를 미리 해놓고, 그래서 영상 취재 의뢰를 올리면은 이제 영상 취재 기자와 오디오맨 그리고 운전기사까지 배정을 해줘서 4인 1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뭐 시민들 인터뷰도, 뭐 주부들 인터뷰도 따고, 그리고 배추 매대가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는지도 찍고, 그리고 뭐 제가 마이크를 들고 제가 리포팅도 좀 찍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은 그때부터는 기사를 작성해서 부장한테, 데스크한테 넘기고, 그 다음에 편집과 뭐 CG 같은 게 필요하면은 이제 미술부와도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뉴스를 진행하는 진행팀이랑도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한 4시부터 6시까지는 이어져요. 그러고 나서 편집이 끝나면은 7시에 뉴스가 어떻게 나가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출입처와의 만찬이 있으면은 그 만찬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퇴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루 일과가 진행이 됩니다. 출입처랑 만찬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회식인 거잖아요. 그러면 공짜 회식도 자주 할 수 있어서 좋겠네요. 근데 집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예, 저라면은 그거 안 하고 빨리 집에 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식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 기자라는 사람은 이제 대중이 볼 때 기자는 기사를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누가 기자를 뭐라고 정의를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기자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 뭐 챗GPT라든지 이런 AI가 기사를 많이 되게 원활하게 잘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기사를 쓸 수 있는 그 정보라는 거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기관에서 우리한테 정보를 쫙 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개별 취재를 통해서 기사에 필요한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개별 취재를 하는 거고, 또 확보를 하면은 그걸 바탕으로 이제 단독 기사라는 걸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취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 만찬이라든지 오찬이라든지 출입처와의 자리는 최대한 챙기려고 하는 편입니다. 출입처랑 저녁 만찬을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보통 그려진 이미지가 술자리 같은데, 그럼 이제 사실상 술자리에서 거기서 나온 말실수로도 이제 기사를 쓰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출입처만 해도 지금 80개가 넘어가는데, 그럼 80개가 넘어가는 출입처와 1년에 점심 한번 먹고 저녁 한번 먹어도 2번만 만나도 많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만나고 심지어 술자리 한 번 갖는 사람이 친해지면 얼마나 친해지고 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 서로 막 되게 대면대면한 관계에서 상견례하는 느낌인데, 그 관계를 허물 수 있는 게 진짜 너무 손쉽게도 술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부어라 마셔라 건배하면서, 야, 네가 형이고 내가 동생이야 뭐 이런 되게 허물 없이 좀 경계를 허물기도 할 때, 그때 이제 그런 취재거리가 나오고 좀 어떻게 보면 말실수가 나오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왕왕 있습니다. 아까 매일 아침 보고를 올린다고 하셨는데 매일 취재 아이템은 어떻게 찾으시나요? 아침에 이제 방송 같은 경우는 그 신문이 훨씬 더 일찍 나와요. 뭐 초판이 뭐 새벽 3, 4시부터 나오니까 그게 아침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따라갈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이게 방송으로 제작하기에 적합하다라는 뉴스가 있으면은 그거를 발제를 올리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면은 발굴인데, 사실 발굴은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만찬이라든지 오찬 같은 술자리를 가서 좀 공을 들여서 취재를 하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게 아니고서야 그냥 뭐 출입처에서 보내주는 일정 같은 걸로 그냥 그날의 하루 기사를 이렇게 충당하기도 합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기자는 엄청 바쁜 직업으로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 퇴근 이후에도 막 업무 관련 연락이 많이 오고 그런가요? 실제로도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기자가 되게 바쁜 줄 알아요. 뭐 저도 요새 항상 전화를 받으면은 첫 마디가 아이고 기자님 바쁘시죠인데,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아니 바쁘진 않고요, 바쁜 척 하는 겁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자라고 해서 막 언제든지 막 24시간을 막 모자르게 일하지 않고 또 나름의 여유도 찾으면서 일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있습니다. 그 기사와 관련해 가지고 되게 분단위로, 특히나 방송은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다 보니까 뭐 하나라도 조금 수정해야 될 상황이 있다거나 뭐 오보가 났다거나 하면은 즉각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밤 늦게 나가는 기사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로바로 전화 오면 받아서 수정을 해야 되고, 밤 11시까지 12시까지도 전화 오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령 제가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는 밤 12시 넘어서도 전화가 왔고 회사로 출근하라는 명령이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막 새벽 2시에 차 끌고서 회사로 갔던 적도 있습니다. 네. 새벽 2시에도 차 끌고 가셨으면은 바쁜 게 많네요. 근데 그게 꼭 그렇게 엄청 막 항상 그렇게 바쁜 건 아니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숨 돌릴 틈은 있다. 별로 바쁘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제 기자라는 직군의 워라밸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워라밸은 그렇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가령 우리는 이제 포괄임금제가 이미 업계에 정착된 지가 좀 됐는데, 근데 그 포괄임금제를 9 to 6로 나눠서 임금을 나눠봤을 때는 생각보다 시급이 센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포괄임금이기 때문에 그 9시 이전에 그 새벽부터 근무를 시킬 수도 있고, 또 그런 일이 꽤나 왕왕 있고, 또 아까 말했듯이 그 출입처와의 만찬 같은 거는 그 어떻게 보면 나의 초과 근무거든요. 아무리 그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마저 진짜 놀고 있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은 나의 그 저녁 시간을 오롯이 일에 써야 되는 날도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 다음 날에 또 그 이제 만찬에서 술을 마셨으면 힘들 텐데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워라밸이 그렇게 좋다라고는 볼 수는 없죠. 예. 되게 업무 패턴이 불규칙적이실 것 같은데 뭐 연애라든지 개인 취미 활동 이런 거는 좀 가능하실까요? 회사에 신입들이 들어오면은 뭐 많은 애들이 헤어지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이제 낮밤 할 거 없이 이제 경찰서를 돌아야 되고 또 그 저녁 자리도 좀 있고 하니까 뭐 저도 되게 많이 다퉜던 것 같고 되게 싫어하죠. 예,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요? 사람을 만나는데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 계속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는데 그게 힘들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기자를 계속하기 좀 힘들어요. 예. 언론고시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제 기자가 되는 게 이제 좀 쉽지 않은데 기자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의 조언을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언론고시라는 말이 이제는 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방송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하루에도 한 30개의 기사를 우리가 만드는데, 그런데 그날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하나, 두 개, 세 개를 뽑아봤을 때 그게 가장 맨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중간 부분에 들어갈지 이런 걸 따져보면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거에 따라서 이게 시험에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누가 봐도 중요한 문제가 이제 논술 문제로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중요한 이슈들이 문제로 나올 텐데, 논술을 쓸 때 그 긍정적인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 뭐 찬성 반대 의견만 잘 나눠서 준비를 한다면은 대체로 그런 문제들이 그대로 문제 논술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딱히 언론고시라고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서도 꽤나 제가 찝었던 문제들이 나오는 적정률도 높았었고, 그래서 이제는 언론고시라는 표현이 조금 무의미해졌다, 퇴색됐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일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제가 사회부에 있을 때 처음으로 썼던 단독 기사가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좀 남습니다. 그 어떤 기사였냐면 그 성착취 추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착취 추심이라고 하면은 가령 이제 돈을 빌리려고 하면은 개인의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라도 찍어서라도 돈을 빌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변 지인들한테 이걸 유포해 버리겠다, 아니면 가족한테 보내 버리겠다 협박을 하면서 이제 더더욱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사건이 한 80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었고, 그 피해액이 거의 3억 원에 가까웠던 그런 큰 사건이었는데, 근데 이게 워낙에 큰 사건이었고 이제 서울에 있는 모 일선 경찰서에서 이거를 꽤나 크게 벌려서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제가 그걸 인지를 해서 해당 과장한테 어떻게 보면 좀 뜯어냈죠. 그들은 브리핑을 열어서 크게 보도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2달 앞서서 그 건을 보도를 해버려서, 제 기억으로는 34개 언론사가 그 기사를 받아 썼었고, 거기에는 당연히 KBS를 비롯한 지상파와 그리고 조중동의 메이저 신문들도 다 있었죠. 그래서 꽤나 그 화두가 됐었고,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방송 작가들이 한 3,000명 정도 들어가 있는 방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모 방송국의 이승훈 기자 연락처 아는 분 계시냐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사건은 꽤나 파급력이 있는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기자 직군이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는 직업 2위라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일하시면서 스트레스는 많이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 마감이 있는 그 일을 한다는 게 꽤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인 것 같아요. 큰 일이 터졌을 때 이거를 하루에 기사를 막아야 되는데, 그때만 되면은 이제 선배들이나 그 부장들 아니면 그 더 윗선에서 막 고성이 오가고 큰 소리가 막 떨어지고 막 우리한테도 불벼락이 떨어지고 이러는데, 근데 우리 모두가 그게 그 시간에는, 그 압박을 받는 그 시간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기사를 다 마감을 하고 뉴스가 나가고 나면은 이제 그제서야 또 다들 오늘도 끝났다면서 긴장을 풀면서, 야 아까는 좀 미안했다, 아니면 오늘 고생 많았다, 뭐 부장 때문에 미안해, 뭐 이런 식의 뭐 또 소주 한잔 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풀죠. 예. 그러면서 되게 조금 그런 위가 우리를 아래를 되게 강하게 푸시를 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용인이 되는 분위기라는 게 다들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 받는 직업. 취재하시러 현장에 가시잖아요. 혹시 막 도착 늦게 하고 그러신 적은 없나요? 제가 전에 TMF 사태 때 조금 늦게 출발을 하고 이제 영상 취재 기자 선배가 먼저 현장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선배는 먼저 도착해서 이미 그 현장의 조사관들,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조사관들이 이미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찍고 있었는데, 제가 늦은 거예요. 근데 늦은 것도 제가 이때까지는 가겠습니다 한 것보다 더 늦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영상 취재 기자 선배한테 전화가 와서 너는 뭐 하는 새끼냐? 라고 이렇게 불벼락이 또 떨어졌었죠. 예. 근데 또 다른 얘기로는 뭐 최근에 이제 관세 이슈 때문에 인천공항으로 이렇게 출국을 하는 뭐 장관들이나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일찍 간다고 해서 갔는데 9시에 도착했는데 아직 카메라는 안 왔어. 그런데 9시 5분에 그 관계자가 이제 출국하려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카메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핸드폰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서 다른 기자들은 카메라 진짜 ENG 카메라 들고서 찍는데 저 혼자 핸드폰 카메라 이렇게 찍으면서 따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대중들이 이제 기자라는 직군을 비하하는 말로 기레기라고 욕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들이 초래한 지점도 어느 부분은 있을 거고, 그런데 네이버 댓글에 되게 많이 달리는 그 멸칭이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습니다. 예. 악플은 좀 많이 받으시네요. 지금 시기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경제 상황이 되게 예민하다 보니 그런 기사를 썼을 때 악플이 유독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뭐 가끔은 이제 그 현 정부의 지지자분들이 좌표를 찍고 이렇게 악플을 달러 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렇게 막 신경이 쓰인다거나 그것 때문에 아프다거나 정신이 힘들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럼 혹시 기억에 남는 좀 상처받은 댓글이 있나요? 이게 무지성 악플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너무 그 현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서 기사에 이 뭐랄까 허점을 찌르는 그런 댓글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은 심지어 예의도 갖춰서 말씀을 하세요. 기자 양반, 나도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좀 아프더라고요. 또 심지어 그런 분들은 길게 댓글을 남겨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이 점은 제가 참고해서 다음 기사 쓸 때 잘 반영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죠. 네. 이제 기자라는 직업 특성상 무례한 질문을 할 때도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서 생기는 곤란했던 일이 있으신가요? 가끔은 이제 그들이 아픈 데를 찔러야 되기도 하니까 그 내쫓았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노련한 사람들은 아니 뭐 기자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몰라 하면서 이렇게 쪽을 주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도 거기에다가 기자는 좀 기세적인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도 아니 뭐 기자가 이런 질문도 못하나 하면서 좀 맞불을 놓기도 하고 좀 알죠. 저도 이제 F가 높은 유형이다 보니까 상대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상대가 곤란할 걸 아는데도 근데 이제 가끔은 이게 좀 스스로가 사이코패스 같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가족이 이제 범인한테 목숨을 잃었는데 그 가족한테 가가지고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건 너무 사이코 같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이 쌓이면은 이제 일을 못하게 되는 순간도 있는데 요즘은 그거를 좀 어떻게 다독이느냐.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저런 식으로 이제 그 쪽을 주는 분들은 또 저분은 저분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 조금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피해자분들의 가족이라든지 유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하는 질문은 아직도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가장 힘든 게 그 장례식장 인터뷰입니다.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모두가 비통한 이제 얼굴만 마주쳐도 눈물이 흐르는데 거기 가가지고서 취재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네. 드라마에도 이제 기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제 뭐 때로는 악역으로도 나오고 때로는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드라마에서 나오는 기자와 현실의 기자와의 차이점이 많은가요? 미디어에서 다루는 이제 기자의 이미지라고 하면은 보통은 사회부 기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정의롭고 그리고 사회에 이제 부조리한 일을 파헤치고 그 되게 대서특필하고 근데 사실 사회부는 우리가 되게 저연차 때 거쳐가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베테랑 같은 영화를 봤을 때 거기서 황정민은 좀 특이 케이스이긴 한데 그 황정민 옆에 있는 동료 기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동료 기자는 꽤나 좀 나이가 있는 편이었는데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사회부에 있지는 않거든요. 보통 그 정도 나이면은 이제 정치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뭔가 좀 너무 기자의 이미지를 정의롭게로만 이렇게 박아놓고 있는 게 아닌가. 내부자들에서 그 되게 부패한 권력의 옆에 서 있는 그런 언론인도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정의롭기만 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완전히 부패한 사람이거나 뭐 피노키오 같은 되게 뭐랄까 말랑말랑했던 드라마를 보면은 오히려 현실이 더하면 더했다? 왜냐면은 이제 저는 그 세대가 아니긴 한데 이 사스마리라고 하는 아예 그냥 경찰서에서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막 그 훈련을 받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했을 때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되게 그 우리는 방송사니까 그래도 인물이 괜찮은 이제 선배 여자 선배나 남자 선배들이 있는데 그 시기에는 전부 다 얼굴이 시커매져 가지고 서로 같은 숙직실에서 이렇게 자고 생활을 하는데 전혀 이제 그런 이성적인 감정이 안 들 정도로 다들 그냥 꾀죄죄하고 근데 그런 게 이제 방송 드라마에선 나갈 수 없잖아요. 조금 더 순화돼 있는 그런 식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취재하시다 보면은 일반 대중들이 모르는 많은 정보를 접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윗선의 압박으로 본인이 알게 된 진실과는 다른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일단 기자가 남들보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를 먼저 얻지는 않고요. 그런데 제가 얻었던 정보를 그러니까 윗선의 압박에 의해서 기사를 이제 순화했던 적은 있습니다. 이게 전에 있던 매체에서 있던 일인데 뭐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의 가맹점주가 제보를 줬는데 그 프랜차이즈는 되게 가맹점주들한테 인테리어비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기네 그 기기를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는 되게 의무적인 조항을 엄청 많이 넣어두면서 가맹점주들한테 좀 그 어떻게 보면 고열을 빨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되게 좀 폭로하는 식의 단독 기사를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업체에다가 홍보실에다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 홍보실이 기자님 저기 혹시 한번 찾아뵙고 말씀 나눌 수 있겠느냐.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엔 되게 정의로운 기자였기 때문에 저는 기사 나가기 전까지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제 부장을 만났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결과 그 저의 기사에서 그 프랜차이즈의 이름은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전부 빠졌고요.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거는 몇 달 뒤에 그 업체의 광고 기사가 저한테 떨어져 가지고 저더러 그 기사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고로 이렇게 기사를 이제 바꿔치기 한 건데 소위 말해 엿바꿔 먹은 건데 조금 회사에 좀 실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이제 기자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생활에 만족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부나 이런 정부 부처, 세종에 있는 정부 부처를 출입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취재 기자가 돼서 이 부처를 출입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에 관여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뭐 신호등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뭐 건축물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다 그런 부처에서 허가가 떨어지고 아니면 부처에서 이런 식으로 올해 돈을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게 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지금의 저의 그 경제부 기자 생활이 세상에 대한 해상도를 높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 경제부에 출입하고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간다 이런 거에 대한 되게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승훈 기자의 하루를 담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